해외 가서 일을 하려고 이제 간 건데, 거기서 이제 강도를 만나서 이제 코가 잘리고 팔이 다치고. 미아원이 뭘 알아? 너무 미아원이잖아. 솔직히 싫었거든요. 그러면 경매 처음으로 낙찰받았던 거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인천에 이제 계양구에 있는 반지하인데, 왜 반지하를?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게, 경매 투자자들은 일단은 그 환경미화원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 좀 자산이 많다라는 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려지고 뭐 기사화도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화제의 인물이 되셨어요. 뭐 근데 그걸로 인해서 또 뭐 좋은 일도 생길 수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제 주변의 분들도 그 기사인가 그거를 많이 이제 공유해서 봤는데, 아니 환경미화원이 왜 외제차 타고 다니냐고, 환경미화원이 그렇게 부동산 투자 많이 해도 되냐고, 자산이 많이 해도 되면서 저 사람 자르라고 그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래서 요번에 일을 겪어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확고하게 생각이 드는 게, 직업의 귀천은 분명히 없다라고 없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의 생각에 귀천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 지키면서 투자를 했었고, 저는 정부를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재산을 믿는 거지. 제가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선진국이 됐다 한들 제 자신은 불행해지거든요. 근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낯선 거죠. 환경미화원이라는 사람이 부자일 거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사람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게 그동안 되게 매칭이 안 되던 그림이다 보니까 낯설었던 거고, 또 많이들 사람들이 좀 생각들이 이제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남을 좀 불행하게 만들면 내가 거기에서 조금 만족감을 찾지 않을까라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가지고. 구청에서는 뭐라 하던가요? 구청에서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민원 이런 거는 얼마나 들어왔대요? 막 전화 들어오고. 저도 묻지는 않고 저한테는 얘기를 잘 안 해주는데, 뭐 한 80 정도 온 적도 있고. 지금 환경미화원 일을 하신 지는 몇 년 정도? 지금 7년, 8년 차죠. 7, 8년 정도? 8년 차? 8년 차.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 그 전에 여러 가지 했었죠. 노가다는 대학교 때부터 다녔었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나와서 오락실 홀서빙부터 시작해서 노래방 웨이터, 뭐 주차관리원, 대기업 생산직, 연예인 매니저. 매니저도 하셨었어요? 고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막 좋은 직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안정적인 직업은 아닌데 고졸이면서 돈 많이 주는 직업은 다들 그냥 업소 뭐 그런 종류. 20살 때부터 하고는 싶었는데 자격이 안 됐어요. 마포구는 이게 30살로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환경미화원 일은 20살 때부터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도 30살이 넘어야만 지원할 수 있어요? 구마다, 다 틀렸는데. 구마다. 20살 때부터 8년 정도를 정말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커피 하루에 20잔씩 먹었거든요. 믹스 커피를. 잠을 줄이려고. 잠도 줄이고. 그 시간에 일하려고? 이제 일 끝나고 가면 어머니 식당을 저는 도와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잠도 줄여보고 해봤는데 내 통장에 쌓인 돈은 내가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집도 한 채 못 사고. 왜냐면 생활비 주고 내가 쓰고 나 또한 사람인지라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통장 잔고는 항상 없죠. 그냥 올라가도 요 정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제 노동의 끝을 찍었다고 우리 한국에서는 솔직히 희망이 안 보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해외에 갔었는데, 해외 가서 일을 하려고 이제 간 건데, 거기서 이제 강도를 만나서 이제 코가 잘리고 팔이 다치고 그냥 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처가 돼 있어서. 일하러 돈 벌러 가셨던 건데 거기에서 왠지 좀 코에 상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한 40분 정도 싸우다 보니까 이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다가 제가 피가 너무 많이 흘리니까 CCTV도 군데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국처럼 생각을 하고 이거 무조건 잡겠다 하고 이제 호텔로 가서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다 캔슬.
왜냐면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아. 왜냐면 이게 고도가 높아져 버리면 내가 이게 봉합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다 쏟을 수 있으니까 비행기가 떴는데 갑자기 위급 상황으로 내리면 자기네들도 적자라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비행기 못하게 하는. 근데 2박 3일 동안 기다려서 이제 어떻게 타고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코가 잘리고 뭐를 했으니까 치료 중에는 취직도 안 되잖아요. 네. 이 칼을 잡아가지고 이 손가락이 안 움직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막막한 거죠. 딱 30살이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다쳤으니까 보험금이 조금 지급이 된 돈이랑 뭐랑 해서 그냥 아파트 투자를 한 거죠. 저희 집에 돈 다 끌어다가. 보험금 좀 받은 게 있어서. 네. 내가 모아놓은 돈이랑 해서 어머니가 조금 도와주고 해서 그냥 월세 75만 원이 저는 중요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75만 원을 벌면 일단 월세는 나오니까 75만 원만큼 내가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어느 정도는 못 벌어도 여유가 있겠구나. 근데 내가 당장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취직할 꿈도 못 꿨거든요.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인테리어 할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셀프 인테리어로 내가 그 자재 사다가 다 한 번씩 실험 테스트를 해본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월세를 맞춰놓고 내가 필리핀 갈 때 폐업을 했다가 장사를 접었다가 내가 돈 벌어온다고 250만 원씩 붙여준다고 큰 소리 치고 갔는데 그렇게 다친 거였잖아요. 어머니도 쉬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또 괜찮은 자리가 나와가지고 음식점을 그때 계약을 했는데 계약만 했지 또 인테리어 비용 돈이 좀 크잖아요. 그걸 또 아끼려고 또 거기에 인테리어를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활은 계속 했었고 그러니까 패턴이 재활 치료하고 나서 한 4시간 5시간 제가 병원에 오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인테리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1년 정도 되니까 코 같은 경우도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아예 좀 보기가 좀 험악할 정도로 왜냐면 한번 잘렸던 걸 내가 주워서 붙였으니까 그게 깊이 파여가지고 아휴 진짜 큰일을 당하셨었네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가 31살 때 되는데 도전을 한번 해봤거든요. 인테리어 하면서 미아원 그거를 시험을 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20kg짜리를 이렇게 지고 달리기를 뭐 쌀포대 들고 한 40m 왕복 뭐 해야 된다고. 근데 인테리어 하면서도 손이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걸로만 잡고 하니까 이게 흔들리잖아요. 자빠졌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쌀포대 들고 왕복하다가 넘어지셨다고. 다음 해 도전해서 환경미화원이 됐죠. 꿈을 이루신 거네. 20대부터 하고 싶었던 환경미화원 일을 그렇죠. 하게 된 거.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도 항상 불안했던 게 내가 안정적인 직업이 없으니 안정적인 직업. 이게 항상 불안한 거죠. 이거 내 돈을 다 잃으면 어떻게 하지? 요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안정적인 직업을 못 가져봤었기 때문에 또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산전수전 좀 겪다 보니까 그래서 환경미화원이라는 안정적인 자리가 굉장히 좀 좋았던 거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고. 저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러 소리를 듣잖아요. 사람들한테. 20살 때 오락실 웨이터를 하면서 뭐 1,000만 원도 찍어봤었고 웨이터가 있는 오락실이면은 뭔지 알겠네요. 옛날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바다. 그거였는데 그거 하면서도 돈을 그렇게 못 벌진 않았거든요. 또래에 비해. 못해도 500씩은 다 500만 원씩은 벌어갔던 거라. 그래도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불안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계속 생각을 하셨구나. 왜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저희가 아파트 팔고 빌라 5천만 원짜리 그때 당시에도 썩은 빌라인데 지금도 썩어 있어요. 그대로 있는 빌라. 서울에 이제 변두리긴 한데 이제 거기서 살다 보니까 가난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걸 벗어나야 되는 법을 모르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그 돈 벌어라. 이런 얘기는 하지 저한테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그 폐단만 많이 겪으시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반감만 많이 가지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 채널은 지식과 자산의 복리효과, 뭐 가치 투자, 가치구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안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 함께 고민하고 스터디하는 채널이어서
요거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안타까운 게 끌어내리지 말고 이왕 평균을 맞출 거면 상향 평준으로 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은 해요. 같이 내가 올라가면 되는데. 저 또한 누구를 끌어내려서 누구를 해서 자산을 축적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나본 부자들은 다들 열심히 노력해서 저 또한 미화원 하면서도 아침에 수리할 집에서 잤고요. 자면서 아침에 소음 있는 수리는 아침에 하고 그 다음에 2시에서부터 11시까지 미화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미화원 퇴근하고 가서 빌라 수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이제 수리를 하다가 잠들고 지금 현재 사회에 적응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들 뭔가 열심히 하셨어요. 네네네. 예, 근데 그거는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고 그냥 결과만 딱 그쵸. 놓고 봐서 과정을 이 사람, 결과만 보죠. 예, 이 사람 자산 많으니까 미화원 그만둬야 돼. 그것 또한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왜 그걸 했는지부터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은 다 빼버린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평등하고 평균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균은 말 그대로 이제 중간값이랑은 좀 다른 말이긴 합니다만 그냥 가운데에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평등이라는 건 기회의 평등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떤 조건에 있는지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 달리 봐야 되는 건데 너무 잘못된 평균주의에 빠지면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또 환경미화원 일 하시면서 되게 뭐 좋은 일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든 다 한 가지 일만 이렇게 오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영상을 처음에 찍었을 때 저 또한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저 또한 항상 무시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투자를 좀 지인들한테 알려주면 이제 이런 거죠. 미화원이 뭘 알아? 너 미화원이잖아. 이런 게 조금 솔직히 싫었거든요. 미화원이긴 하지만 직업이 미화원이지 내가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편견이 너무 이렇게 깊다는 걸 좀 느껴서 맞습니다. 지금 저를 욕하시는 분들은 이제 뿌리 자체가 흔들린 거죠. 자기가 봐왔던 세상이랑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은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미화원은 불쌍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네들이 씌워놓은 프레임이잖아요.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걸 깨고 싶었고 그게 깨진 거 어느 정도는 좀 깨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과도기이긴 한데 직업에 귀천은 없고 사람의 생각에는 전 귀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깨고자 솔직히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저 또한 영상을 안 찍고 그냥 계속 투자했으면 혼자 조용히 조용히 투자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조금 적응을 해 나가고 있었고 저 또한 계속 배울 거예요. 전 죽을 때까지 배울 거예요. 이 구조를 죽을 때까지 안 배우면 뒤처져요. 갑자기 멋있어지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멋있어지려고 그러지 갑자기.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자들 중에서도 그냥 뭐 투자를 해서 돈 번 사람들은 조용히 있어야 된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구범준 씨처럼 나와서 사람들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주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제 선순환이 되면 정말 좋은 건데 그럼 뭐 좋은 영향력을 주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걸 이제 시작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 찍고 싶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저보다 한 발 먼저 앞서간 사람 그 사람들을 조금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지금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 20살 때 저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찍었던 것도 있어요. 피해 볼 거 다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반응이 올 거라는 거 다 예측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요. 자꾸 멋있어지면 안 되는데. 오늘 옷도 까맣게 멋지게 입고 오셔가지고. 제가 그 작년인가? 벌써 재작년인가? 저희 집 인테리어를 하려고 어떤 이제 철거 하시는 사장님한테 이제 좀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친구 통해서 소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철거하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전화를 이렇게 받으시면서 뭐 어디 임대가 어떠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강남에
몇 층짜리 빌딩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철거 일 다니신다고 해서 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자본, 돈도 일하게 하고 예. 나도 함께 일을 하고 그렇죠. 노동소득, 자본소득 다 좋은 거니까 어느 하나에만 또 치우쳐서도 안 되는 거고. 요즘에 참 그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엄청 유행하잖아요. 예. 젊은 사람들이 아, 나 직장 그만 다니고 싶어. 예. 힘든 일 그만하고 싶어. 막 경제적으로 자유 독립해서 은퇴하고 싶어. 조기 은퇴. 근데 환경미화원 일도 같이 하고 계시고 예. 그런 거 보면 좀 어떠세요? 파이어족에 대한 니즈 보실 때. 저는 이제 만약에 파이어족이 아니신 분들한테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파이어족이 마냥 장밋빛 미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안주하시면 저는 인생이 더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이 300만 원 벌고 싶어. 네. 근데 300만 원 어치에 경제적 자유를 잃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놓고 마냥 놀면 저는 그 인생은 더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요즘에 최근에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네네네. 다들 열심히 하세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는 자기의 가치를 높이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돈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자기를 가치를 높이신 분들은 돈은 자동으로 따라오고 돈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더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건물주 같은 분들은 그냥 월세 500만 원 나와. 네. 한 건물에. 그러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으시고 행복해 하시지도 않으세요. 처음 몇 달은 행복해 하시는데 그냥 더 오히려 성질이 조금 더 이제 꼬장꼬장해지시더라고요. 보면. 왜냐면 내 건물 하나 지키기 위해서 청소 상태라든가 그런 걸 굉장히 임차인들을 조금 이렇게 쪼고. 예. 근데 건물이 두 채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청소 업체에 맡겨서 그냥 자기 할 일을 하세요. 이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 영끌해서 집을 샀으면 다행이긴 하지만 네. 대부분 영끌해서 차를 산단 말이에요. 예. 이 차가 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스가 나도 이제 잠을 못 자고 싸우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자존심이 이제 자존감하고 저는 반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그 대신에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자존심 몇 번 구겨져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지. 예. 그게 다 내가 전부가 아니니까. 그렇죠. 당연히 건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나 또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한 채만 가지고 운 좋게 이렇게 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못 하시고 오히려 더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행복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은퇴 그리고 뭐 건물주 그 자체가 너무 목적으로만 끝나버리면 그렇죠. 더 이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항상 본인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예전에 어디 다른 영상 보니까 본인의 어떤 성장 예.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미화원을 하는 게 네. 하나의 저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사람은 퇴직 때까지 가니까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거 돼버린 거예요. 직업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내가 다른 일로 더 벌 수가 없으니 네. 미화원 대부분 저보다 먼저 미리 퇴사한다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퇴직 때까지 다 채워서 어떻게든 이 직업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회사원들도 똑같단 말이죠. 네. 생각하는 개념 자체는. 네. 저는 최대한 빨리 파이어를 솔직히 하고 싶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저는 더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 400만 원 월급 받는다고 거기에 안주해 있으시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환경미화원 일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저 또한 이제 안전하게 갈아탈 때까지 이제 할 예정이거든요. 필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네. 유튜브 채널도 하나 있긴 한데 네. 사치남. 예. 사치남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치를 하는 남자 약간 이런 뜻이 아니면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치남이라고 하면 이제 네. 사치 부리는 남자라고 네. 이제 국민들이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예. 쉽죠.
제가 씌운 프레임은요. 네. 이거는 그냥 사고 치는 남자예요. 아, 사고 치는 남자. 예. 어떤 뜻에서 어떤 사고? 사고도 뭐 좋은 의미의 사고 치는 것도 있고 예. 나쁜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말썽을 많이 부렸거든요. 아, 어른들만 예, 안 듣는. 사고 치지 마라, 사고 치지 마라 했었는데 지금은 경매를 시작할 때도 솔직히 반지하를 산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 입장에선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왜 그래? 사고예요. 예. 예, 나름 공기업에 다니면서 연봉도 어느 정도 높은데 네네네. 청약을 해야지. 예. 네가 뭐가 아쉬워서 반지하를 투자를 하냐. 청약 기회를 날리면서 저는 가점이 안 돼서 자격이 안 돼요. 월세로 투자해서 은행 이자 빼고 남는 10만 원이 저는 더 이게 가치가 높다고 생각이 들고 네.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거기에 희망 고문하면서 사는 것보다 저도 청약 통장에 지금 1,900만 원 정도 청약을 부어놓은 상태예요. 네. 근데 이걸 포기하는 이유가 청약이 된다 한들 거기에 내가 산다 한들 부자는 안 되거든요. 원리금 상환해야 되죠. 이자 그쵸. 내야 되죠. 그쵸. 그러면 내 생활이 오히려 더 쪼달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혼을 한다 한들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청약에서 이제 뭐 분양에서 당첨이 되면 네. 주변 시세보다 뭐 예를 들어서 한 3, 4억 싸게 받을 수 있다는데 그걸 기다리는 동안에 아파트 값은 3, 4억 이상으로 더 그렇죠. 올라가 버려 있고. 그거는 생각을 이런 다들 이야기. 못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사고 치는 남자. 예. 앞으로도 사고를 계속 치고 싶으신. 저도 이제 선한 방향 쪽으로 사고를 계속 치고 있고 지금도 칠 예정이고요. 그 어느 유튜브에서 이제 공개를 하셨어요. 자산이지만 27억 정도 있다고. 네. 물론 거기에는 뭐 은행 대출이 그렇죠. 좀 포함이 된 거겠죠. 네. 네네. 근데 그 전에 종잣돈이 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긴 있었는데 네. 저는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경매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도 그때 당시에 하고 있었고 네. 제 통장에 현금은 4천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별개로 분리를 했어요. 마이너스 분리. 통장을 대출을 일으켜서 네. 내가 이걸 손해 보면 내가 노동력을 통해서 이걸 메꿔 넣겠다 마음을 먹고 저는 처음에는 마이너스 통장만 가지고 1억 원 대출을 받아서 네. 이제 경매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경매 처음으로 낙찰받았던 거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예. 어떤 거였나요? 인천에 이제 계양구에 있는 반지하인데 3억. 첫 번째 낙찰받은 게 반지하였어요? 예. 주변에서 혹시 그 반지하 이거 돈 된다 하든가요? 아니면은 왜 반지하를? 일단은 제가 한번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살든지 아니면 그거를 소유할 생각으로 솔직히 사봤거든요. 왜냐면 내가 처음부터 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이니까. 예.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해지를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면 또 그러니까 빌라 반지하면은 뭐 경매에 나왔어도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었을 그렇죠. 테니까 본인이 감당이 가능한 범위를 일단은 반지하로 정해서 예. 그게 혹시 얼마짜리였는지 여쭤봐도 돼요? 3,850. 경매 낙찰 가격이. 예. 근데 제가 투자했을 때만 해도 다들 아파트에 관심이 쏠려 있었지 빌라는 처음부터 기피 상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 처음으로 낙찰받았던 반지하 빌라가? 그거는 이제 수익률이 16%, 17%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 22% 정도로 높아졌거든요. 월세가 올라서. 예. 근데 이제 저 또한 그 투자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살고 계시던 채무자분이 네. 독거노인이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아이고.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는 거예요. 나쁜 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 또한 최대한 알아보고 방법을 구상해서 최대한 이분 살게끔 하고 그다음에 저 또한 정부에서 지원금이 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주거생활급여라고 해서 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예. 월세를 못 내니까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집주인한테. 예. 임차인이 이제 3개월 동안 못 내면 그 지원금을 바로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있구나. 예. 네. 그래서 그냥 내가 3개월치 포기할 테니 사실 만큼 사셔라 했는데 정부 지원금이 조금씩 그래도 올라가서 지금은 22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저는 계속 그래도 한 10몇만 원씩은 거기서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최초에 투자하신 금액이 네. 3,800만 원 정도였으니 월세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수익률은 뭐 나쁘지 않은 네. 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기에서
그렇게 성공한 투자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또 메꾸기 위해서는 계속 늘려나갔거든요, 빌라 투자를. 그래야 여기서 월세가 안 나온다 한들 다른 데서 월세 받아서 이걸 메꾸자, 요런 생각으로 이제 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집값도 올라가는 추세였고, 그 다음에 내가 느꼈을 때도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니까 계속 그래서 빌라로 매입을 했죠. 그러니까 거의 다 빌라 예. 투자 위주로. 예. 기본 베이스는 저는 다 월세예요. 기본적으로는 월세를 예. 이제 깔고 예. 생각하고 들어가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수익화를 하면은 조금 더 나한테 잘 될 것이다. 예, 월세를 받으면 가장 좋은 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거의 순수입이 400 정도거든요. 네. 이 은행 이자 다 빼고 그러면 400만 원어치 한번 베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주식이 됐으면 네. 내가 한번 한 달은 잃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월세 투자를 저는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캐시플로우가 꾸준히 그렇죠. 뭔가 있는. 그리고 금리가 높아져도 IMF가 와도 저는 버틸 수가 있어요. 아하. 대부분 빌라 투자는 위험하다. 네. 은행 대출 많으면 금리 올라가면 위험하다 하는데, 예. 그거 다 계산하고 11채인데 11채예요? 예, 11채 중에 4채만 월세만 받으면 돈은 벌지는 못하지만 유지는 돼요. 아하. 망할 수가 없는 구조를 저는 만들고 싶거든요. 아. 그리고 또 내가 월세를 받아서 주식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인터넷 쇼핑몰도 한 번은 해볼 수 있는 거죠. 활용이 되니까 예. 그 캐시를 가지고. 예. 근데 내 인생이 안 무너지잖아요. 이걸 실패한다고 해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하죠. 그렇죠. 직장인들은. 네. 내 월급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없어지면 큰일 나죠. 내 생활에 직격탄이 되니. 그렇죠. 예. 근데 수익형 부동산이 좋은 게, 뭐 월세를 노리고 이제 투자를 했더라도 만약에 이게 많이 값이 오르면 예. 또 시세 차익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예. 꼭 먹고 알 먹고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상승기에 예. 최근까지는 그랬고 그리고 상승기가 아니어도 저는 괜찮아요. 그 월세로. 예.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게, 경매 투자자들은 원래 집값에 비해 싸게 사요, 대부분이. 네. 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이 안전 마진은 그대로 그냥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안전 마진을 항상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올라갈 땐 더 좋고요. 내려가도 좋아요. 근데 어차피 싸게 샀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조금 부자라고 느끼는 게, 네. 부자들은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깔아놓은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니 집값이 올라가도 좋고요. 예. 떨어지면 더 좋아요. 더 살 수 싸게 있어서? 사니까. 예. 야, 이런 역시 이게, 거더라고요. 현금 흐름이 좋은 분들의 네. 공통점입니다. 근데 전세 투자는 조금 이제 월세보다는 위험하죠. 네. 그 투자를 추천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네. 이제 성향에 맞는 걸 성향. 찾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세 차익 노리고 이렇게 뭐 매각하거나 이러셨던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은 계속 꾸준히 다 들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11채를 다 그냥 사서 모아서 네. 계속 월세로 하고 있는. 네. 근데 경매 같은 경우도 좀 부동산 경기를 타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부동산 불장일 때는 예. 경매 낙찰가율, 예. 낙찰가액도 올라간다면서요, 같이. 그렇죠. 그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쫓아가면서 사야 되나,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쟁이 심한 데는 안 들어가요. 아, 남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빌라는 어차피 저는 많이 붙으니까. 안 좋거든요. 왜냐면 또 월세로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일을 해서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월세가 아무리 올라가도 이 한계점이 있단 말이죠. 예. 월급이 안 올라가니까. 네. 왜냐면 너무 높게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집값에 비교했을 때 수익률은 극히 낮아지거든요. 근데 주거용 같은 경우가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몰리는 경쟁이 심한 데 들어가서 좋은 집이라고 덜컥 사면 세금 내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좋은 집을 사서 좋아해야 되는지. 뭐 내가 들어가서 살 거 예. 아니면. 확실히 이건 이제 어떤 투자도 스타일, 성향에 따라서 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구범준 씨 같은 경우 확실히 이제 싼 거, 네. 그래서 월세로 깔고 갈 수 있는 거, 안정적인 거, 그런 거를 이제 노리시는 거고, 저도 약간 그런 부동산 경매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실제로 해본 적은 없고, 예. 그 부동산 경매 자체에 관심 갖는 분들은 되게 많지 않나요? 예. 뭐 학원도 있다고 하고 막. 근데 저는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 배워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부동산 투자. 예. 네네네.
그러니까 경매는 더 좋고요. 경매를 배워놓으면 내가 쓸 수 있는 기술을 한 개씩 더 터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빌라 투자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투자도 좋아요. 네. 예. 상가는 더 좋고. 그러니까 다 좋은 것들만 있으니까 한 번만 배워보시면 저는 이거를 내가 필요할 때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기술이란 게.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늘어나는 거죠. 아. 예. 근데 남들은 금매를 잡을 수도 있는데 네. 금매보다 솔직히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게 경매인데 네. 예. 그럼 저는 이 두 가지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때 그 다른 영상에서 보니까 그래서 법원도 자주 가신다고. 예. 예. 저는 이제 좀 전략이었던 게 우리가 살면서 다 매일 경매장을 다닐 수는 없어요. 네네네. 힘들 때도 있고 태풍 부는 날은 네. 더 이제 가기 싫어지고 저는 그날 더 가요. 저는 이제 길을 쓰고 가죠 그날. 좋은 전략인데요. 예. 그럼 왜냐면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날 굳은 날 막 이럴 예. 때 비바람 부는 날.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 때라든가 경매장이 그렇게 집값이 그렇게 변동이 없으면 여름 휴가 다들 가시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가면 휴가철에.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물건마다 예. 뭐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 미리 다 계획 세우시고. 예. 그 지금도 막 계속 스캔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 돈이 또 이제 쌓여서 생기면은 한 채 또 매입하고 계속 이런 예,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다주택자들한테는 네. 불리한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략을 조금 다르게 한번 짜볼까. 저 같은 경우는 신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사서 또 다른 근생 건물을 또 지을 생각도 하고 있고, 제 인생에서 경매라는 걸 접하다 보니, 그냥 솔직히 아파트는 지금 취득세가 비싸서 못 살 뿐이지 네. 대출만 나온다고 치면 그냥 아파트 솔직히 쉽게 살 수 있거든요. 어, 근데 월급으로는 저는 꿈도 못 꿨던 네. 생각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산이 좀씩 불어나면서 그게 네. 가능해지는 구조로 예. 가는 거고. 주변에 경매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해주시는 조언? 또 뭐 공통된 조언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좀 경매도 좀 초보자들부터 네.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경매라는 거는 네. 이렇더라고요. 200 버시는 분들이랑 네. 이제 400 버시는 분들이랑 조금 차이점을 보면 200 버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월세 수입 측면에서 아니면 다른 노동소도. 경매 투자를 하기 200 버시는 분들이 항상 바빠요. 더 바빠요. 여유가 없어요. 직장 예. 일 하시면서 막 이렇게. 예, 월급도 그렇고요. 생활 그 패턴 자체가 더 힘드세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400 버시는 분들도 힘들긴 하지만 조금 더 그래도 여유가 있는 직업들이 많더라고요. 그 직군들은. 네. 근데 저한테 배우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빌라 투자를 네. 보고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부분 소득이 뭐 300이 안 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걸 하기에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이 마인드 자체를 바꾸기는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내가 노동으로 300 버는 거보다는 쉽다는 거. 어느 정도만 이렇게 이 시스템을 익히다 보면 네. 경제적 자유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 이틀만 깨시면. 근데 이틀 깨기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라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부분에 인테리어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결국은 낙찰을 받더라도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해야만 이익도 극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죠.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하시는 분들이 나는 셀프 인테리어를 못하기 때문에 빌라 투자를 안 해.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공사 외주 업체에다 맡기고 하거든요. 수익이 덜 날 뿐이지 수익이 안 난다는 아니거든요. 그럼 좀 예. 더 막 멋지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예. 그러면 세입자를 더 잘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 그것도 하나의 이제 스킬인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집에 따라 그 지역에 따라 조금 많이 이게 변동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나는 셀프 인테리어를 못해서 저거 투자는 포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시간도 없고요. 예, 뭐 할 줄도 몰라요. 예. 그래도 수익 나면 해야 된다는 거. 취득세 12%? 저 또한 아깝지만 지금 정책에 맞춰가는 거죠. 네. 예, 1억 천짜리를 사면 한 1,500 정도를 내요. 예.
예, 그거 쉽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 월세로 뽑으려면 그거 예. 한참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취득세를 내고도 남으면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제 물건이 아닌 거죠. 수익률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도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항상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시세 차익 그렇죠. 이만큼 염두에 두고 계시고 예, 월세 수입은 요만큼 염두에 두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거든요. 예,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범준 씨는 월세가 일단은 기본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왜냐면은 빌라 그게 돈이 돼 막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변에도 빌라만 이렇게 경매로 그것도 월세로만 이런 분들이 많은가요? 많지 않은가요? 저는 월세 투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어, 남들은 하지 말라, 지금도 하지 말라고 해요. 사고 치지 말라고 하는데 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맞으니까 제가 해봤던 투자 중에 저는 이게 제일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꼭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정환 투자자님도 또 건물을 사셨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쵸. 네. 이게 안전 자산이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초보자들은 더 위험하게 투자를 하는 거죠.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도 부동산이 있으면 버틸 수는 있다는 거죠. 이 월세로 통해서 내 생활은 가능하다는 거. 멋진 구조네요. 예, 그 맥락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은 소유하는 거거든요. 예. 내가 갖고 가는 거거든요. 시세 차익도 분명히 수익은 나겠지만, 이걸 알짜배기 좀 몇 개만 해놓고 쭉 가져가시는 게 자산 상승이 아마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저가 빌라이기 때문에 뭐 보유세 부담이나 이런 것도 크진 않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투자했을 때 아예 처음부터 싸게 들어가니까 이걸 지금 당장 팔아도 솔직히 수익이 많이 나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구나. 아니요. 직장에서도 큰 소리도 치신다고 이제. 할 말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보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저는 할 말은 좀 하자주의인데 이게 경제적 자유를 못 얻으면 더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이 사회 구조가. 어쩔 수 없죠. 예. 네. 내가 이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내가 자식들 때문에 참는다. 저는 그게 처자식 때문에 참는다. 예, 굉장히 듣기가 싫더라고요. 자기가 약간 투자처를 못 찾아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 핑계는 안 대고 자식들 핑계를 댄다는 거. 가족들 핑계를 대면서 내가 투자를 안 해서 못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는 남자들이다 보니 더 그런. 그리고 이제 술 먹고 놀고 다 노시더라. 네, 이제 사치남이 이제 사고 치는 남자라는 예. 건 알았는데 평소에 그럼 뭐 소비라든지 씀씀이나 이런 거는 어디 크진 않으세요? 그래도 이제 벌이가 꽤 되는데. 워낙에 20대 때부터 이제 이렇게 저축해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 그 소리를 많이 들어서 지금은 막 아끼고 싶어서 아끼는 건 아닌데 예. 신사임당님도 네네네. 카드값 120 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들었거든요. 저도 그 정도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네. 이제 물론 놀러 가거나 뭐 그러면 좀 더 쓰긴 네, 하겠지만 그렇겠네요. 꾸미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투자를 하면 오히려 이거는 월세로 공짜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또 다시 이제 자산으로 그렇죠. 증식이 되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 재미를 한번 느끼게 되면 예. 소비하는 것보다 이 투자를 통한 즐거움이 더 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목표가 어떻게 있어요? 목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얼마를 더 모아야지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전 꿈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해요. 38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꿈이었던 거를 분명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네. 한 번씩 이제 해보고 방향성을 계속 바꿔가는 거죠. 내가 딱 이게 목표야. 그 목표가 달성이 됐을 때 나 또한 무너지거든요. 대부분 보면 자산 많으신 분들 100억만 딱 놓고 내가 100억 찍어야지 해놓고 달려오신 분들은 거기에 딱 달성을 했을 때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요. 허탈해 하시더라고요. 결국 뭐야 이거 별거 여기까지 아니었는데. 왔는데. 예. 생각해보니까 돈이 없었을 때는 굉장해 보였는데 자기가 이제 부자가 되면서 이제 스킬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별게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거를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도 얼마 전에 촬영을 하셨는데 그걸 무망감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희망, 절망이 아니라 무망.
네. 아예 희망이 없어지는 상태. 그게 더 위험하다고. 예. 그러니까 너무 그 막 목적을 위해서만 예. 달려오면 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계속 방향을 바꾸는 것도 그러니까 우상향만 저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가 나쁜 면이라고 치면 저는 좋은 면에서 어디에 찍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에 찍혀도 좋은 면이잖아요. 네. 내가 발전을 조금 더 늦게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찍히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그래프는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금씩 조절을 하면 최대한 우상향 쪽으로만 저는 간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정말 여러분 인생의 스승은 정말 많습니다. 야,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영향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은 그거겠다. 많은 사람들이 뭐 빌라라든지 막 반지하 투자 막 이런 거에서 배워서 하려는데 구범준 씨는 나중에 더 큰 시장으로 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건물 짓고 있고 막 이럴 수도 있고. 지금 지을 계획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예. 그럼 몇 개 팔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안 팔고도 가능하더라고요. 레버리지? 예. 레버리지도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총 동원하면 와. 지금도 지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좋은 땅이 안 나와서 내가 못 짓는 거지. 제가 알았던 가격에 비해 아직 고평가가 조금 됐으니 내가 찾는 지역은 고평가가 좀 돼서 내가 알던 가격이 조금 내려오면 저는 이제 계속 또 투자를 할 거거든요. 계속 물색하고 있는 지금. 예. 그것도 역시 지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예. 하시려는 그 꿈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슨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응원밖에 못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배워야 되는데. 근데 그 경매가 굳이 아니어도 되죠. 저 또한 주식을 조금씩은 하고 있고 주식도 또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예, 배당 받으면 월세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맞는 투자를 찾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꼭 이것만 할 거야가 아니고 나한테 맞는 거 한 번씩 조금씩은 해보고 제가 반지하 투자했던 게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저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 투자를 해본 거거든요. 근데 그 리스크가 없으면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패지가 계속 이제 월세로 되면 그것 또한 인천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로 바뀐다든가 바뀌겠죠. 하다못해 빌라로만 바뀌어도 그 시세를 내가 온전히 다 가져올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오늘의 그 메시지가 몇 가지 있기는 한데 본인 성향에 예. 맞는 걸 찾아야 한다라는 것. 예. 그리고 노동소득도 자본소득 못 미치는 게 아니다. 값지다. 예. 라는 것도 있고 직업에 귀천도 없고 다만 사람의 생각에 귀천이 있어서도 안 된다. 라는 메시지도 주셨고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구범준 대표님 이렇게 불렀어야 되네. 아니야. 임대사업자신데 사장님이지 않습니까? 꼭 하고 싶으신 말씀. 그러니까 이런 거 저를 비난하기보다는 네. 그 시간에 조금 더 책을 좀 보시라.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 비판하고 남 끌어내리려고 하고 막 악플 달고 그런 시간에 본인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시라. 네. 뭐 이런 메시지죠. 그런다고 변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탓을 해도 내 인생은 안 바뀌잖아요. 부자가 되신 분들도 그렇고 어떤 계속 자산도 그렇고 뭔가 선순환을 이뤄나가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누구를 남을 안 끌어내리고 그냥 자기가 사업할 거 그러니까 투자해보고 이제 잘 되는 거 있으면 그쪽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성공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부자가 많으니까. 부동산 투자 관련돼서 이제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나올 때 재테크 네. 관련 채널에서 좀 악플이 많이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가진 사람도 욕하고 못 가진 사람도 또 배 아파서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시장 좀 안 좋을 때는 악플과 공격, 자기 기록용이나 이렇게 해서 투자 관련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막 악플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투자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분들이 뭐 텔레그램 채널도 닫고 블로그나 이런 것도 막 비공개 처리하고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막 생겨나요. 네. 그럼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누구한테 안 좋은 일로 생길까? 결국은 그 지식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본도 자산도 그렇지만 생각도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사실은 구범준 씨를 저희가 모신 이유도 사실 그거였습니다. 그 이야기 메시지를 좀 같이 전하고 싶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남을 욕하면 저 사람의 과정을 안 보고 그냥 자산만 보고 욕을 하신다고 하시면 내 발전이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남을 욕을 해서 내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뭐 처벌받을 수는 없겠지만 뭐 한 30초는 속이 시원하겠죠. 예, 네. 그런 거죠. 그 속 시원하자고 그렇게 욕을 하는 시간에 오히려 자기 개발을 한다든가 명상을 하셔도 좋고 책을 읽으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비난을 하셔도 내가 안 바뀐다는 게 문제인 거죠. 세상이 안 바뀌어요. 내 위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진짜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구범준 씨를 통해서 조금 이제 오늘 배운 것도 많고 앞으로 좀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또 좋은 말씀 한번 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멀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